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3장 노동시장과 실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업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실업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완전 고용된 상태라는 게 자연실업률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업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실업에 대한 비용이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경제적 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업에 따른 경제적 비용. 여러분, 이 경제적 비용이 무엇인지 느낌은 있을 거야. 실업자들이 많아져서 실업 상태가 되면 아니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산량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오쿤의 법칙 해가지고요. 오쿤이라는 경제학자의 이름을 딴 얘기거든요. 그거랑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인트로 측면에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산출량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량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게 바로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GDP가 완전 고용 GDP보다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좀 실업과 GDP 간의 관계를 GDP가 감소하게 되는 건데 관계를 좀 나타낼 수 없을까 해서요. 오쿤이라는 학자가 요 관계식을 얻어냈습니다. 자, 어떤 관계식의 특성을 구할 수 있는가 봤더니 자, 실업률과 GDP 갭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자, 이게 완전 고용 산출량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하니? 그리고 분모는 완전 고용 산출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반대로 쓸 수도 있긴 한데 얘가 베타 해가지고요. 실업률과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지 그 관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오콘에 따르면 미국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요 베타 값이 2다 이렇게 측정이 되었고요. 2. 그 다음에 자연 실업률이요 4%다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경제가 침체가 되면 얘가 떨어지게 될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것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니까 이것 값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얘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올라가니까 여기 U 값은 올라가겠죠. 요 차이만큼의 2배로 해서. 그래서 실업률은 올라가서 우리한테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가 침체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요 두 개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값이 어떻게 되는가 측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에 따른 산출량의 손실 보면 요걸 집어넣었어. 베타가 2고 여기 보시면 자연 실업률이 4 이렇게 나와 있어서 1번 볼게요. 실업에 따른 산출량 손실을 계산할 수 있고요. 정부가 확대적인 정책을 실시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실시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YN이 완전 고용 산출량이 만약에 100조라고 할게요. 100조.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소득이 얼마 있는데요. 여기가 당연히 100조. 이렇게 되겠죠? 자, 실업률이 지금 현재 9%라고 할게요. 얘가 2인데 9%야. 그리고 자연 실업률은 4%야.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GDP 갭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쪽이 5% 5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2를 곱하니까 10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GDP 갭은 10조 원 이렇게 돼서 산출량이 요거 차이가 10조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밑에 3번 보시면
자, 정부 지출 승수가 얼마인가 만약에 5라고 주어져 있으면요. 정부 지출을 2조 원 증가시키면 산출량이 10조 원 증가하게 되니까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수준인 4%로 낮출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이 관계식만 물어보지 거기 너무 뭐 복잡하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요. 나중에 기출 보면서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보시면 GDP와 실업률과의 변동성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베타를 2라고 얘기하게 되면 오콘의 법칙은 실업률에다가 자, 오콘의 법칙 요거 다시 한번 봐요. 요거 자, 그럼 요거 지금 U라고 바꾸려고 해요. U는 요거 그냥 정리한 거야. 이게 2분의 1 이렇게 내려가겠죠. 2분의 1 가고 UN을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GDP 갭이 이게 GDP 갭일 거야. 그래서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얼마나 이렇게 되니 요게 GDP 갭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 GDP가 1%포인트 증가해서 GDP 갭이 거기 보시면 1% 감소하면 1% 올라가서 여기가 1% 감소했다고 할게요. 1% 감소하게 되면 자, 그럼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절반이잖아. 절반.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해서 0.5%만 이렇게 실업률이 하락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는 좀 이게 뭐야 낯설어 보이네 할 수 있는데 그냥 요 식에다 대입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 기출해서 조금 더 보긴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오콘의 법칙에 따르면 실업률의 변동은요. 여기 GDP 갭에 의해서 근데 여기 딱 절반이죠. 네, 더 작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까지 거기 뭐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기 보시면 경기 변동할 때 뭐 시간을 조작하는 것도 있고 뭐 나와 있는데 넘어가시고요. 자,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오콘의 법칙이라는 것은 GDP 갭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적 비용 이렇게 해요. 자, 실업은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실업 상태에 있으면 막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은 간접적이지만 실업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상승해서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온 국민들이 똑같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근데 실업은 실업 상태에 있는 그 개인이 직접적으로 다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사회가 꿀꿀해지면서 거기 나와 있는 자살, 범죄, 심장마비와 같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쿤이라는 학자가 또 얘기했는데 거기 보시면 미저리 인덱스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경제 고통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경제 고통지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요거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요거 두 개 합을 경제 고통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실업에 대한 비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에 대한 학파별 견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업에 대한 학파별 견해. 네, 요걸 한번 보시죠. 학파별 견해. 자, 우선 첫 번째 고전학파 계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학파 계통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우선 1번 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면 노동의 수요 공급은 다 실질임금에 대한 함수이고요. 명목임금은 완전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는 아주 시장이 잘 작동되는 상황입니다. 자, 명목임금이 신축적으로 대문자로 쓸게 오르락 내리락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변함에 따라서 명목임금이 오르락 내리락
신축적으로 조정이 돼서 실질임금이 원하는 만큼 잘 조정이 돼서 경제는 완전 고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완전 고용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균형 임금에서는요, 일하려고 원하는 사람은 모두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니까 비자발적 실업은 없어요. 비자발적 실업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고전학파에 따르면 현실에서 관찰되는 실업자는요, 균형 임금 하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비자발적 실업은 없고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탐색적,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실업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완전 고용 상태. 이렇게 정리하시죠. 넘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고전학파 계통을 잇는 통화주의와 세고전학파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6번 보시면 대부분의 실업은 계속 얘기하지만 자발적 실업만 존재해요. 이게 완전 고용입니다. 어떤 실업입니까 하면 마찰적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죠. 그래서 탐색적 실업만 존재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찰적, 탐색적 실업만 존재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보세요. 아니,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실업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반대해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부는 그래서 거기에 재량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때 봐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부양시키는 이런 정책은 부양은 나빠. 이렇게요. 자, 나쁘고요. 정부는 그럼 어떤 걸 해야 된다? 예, 맞아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탐색적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원활히 만들어줘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케인작파 계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케인작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임금이나 이렇게 가격이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실업을 강조하게 되는데 고전학파는 자발적 실업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실업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근데 케인즈는 그게 아니야.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고전학파 주장과 달리 케인즈 및 또 케인작파에 따르면 명목임금이 경직되어 있는 거야. 이거 두 개 다른 거지. 명목임금이 경직적이에요. 위에는 고전학파는 신축적인데, 오케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작동이 안 돼.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조정이 안 돼.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요게 이제 고전학파랑 차이가 나죠. 자,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자, 노동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여기가 노동이고 명목임금 대문자로 쓸게요. 노동에 대한 수요는 P 곱하기 MPL 이겁니다. P0 곱하기 MPL. 이걸 뭐라고요? VMPL이야. 그리고 이게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 이렇게 있어요. 예상 실질임금에 의해서 거기 보시면 있다라고 해서 예상 기대 실질임금 이렇게 기대 물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기가 침체가 됐습니다. 그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랬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명목임금이 이렇게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명목임금이 거기 보시면 W0에서 W1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아니 그러면 이게 균형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 상태로 가게 되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거기 다시 볼게요. 4번 보세요. W0에서 임금이 경직적인 거야. 그래서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집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노동시장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만큼이 돼. 그래서 이만큼 어떻게 돼? 이만큼. 그렇지.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합니다. 초과 공급 상태가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 초과 공급이 바로 우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한 사람들,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이 여기에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그림 바로 위에 가보시면 경기 침체로 유효 수요가 부족합니다. 물가가 하락합니다. 노동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하락하게 돼서 이렇게 하락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실업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케인작파는 경기적 실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금이 신축적이라는 가정을 포기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임금이 이렇게 경직적이기 때문에 임금이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6번 볼까요? 유효 수요 부족.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유효 수요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요. 유효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물건이 안 팔리죠? 우리 대공황 생각해 보세요. 재고가 증가합니다. 재고가 증가하게 되니까 공장 가동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의 확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케인즈야. 왜?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그렇지. 밖에 봐. 경직적이잖아. 야, 근데 좀 설명이 조금 이유도 알 수 있을까? 왜 경직적인데? 이유? 예, 몇 가지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 임금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은 노동자들이 그리고 아무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 특히 하방으로 경직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1번, 노동시장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설정돼 버리면 실업이 발생하는데 최저임금은 특히 미숙련, 균형임금이 낮은 미숙련 노동자들의 비자발적 실업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노조가 이제 반대하는 거야. 노동조합이 존재해가지고 임금을 낮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반대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데모를 하는 것이지. 1번, 노동조합은 임금 협상에 대해서 상당한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균형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걸 저 뒤에 나중에 보긴 할 건데 인싸 아싸 모형이라고 할 겁니다. 내부자, 외부자 모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효율임금 이렇게 있습니다. 효율임금. 여러분, 효율임금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임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이것도 저 뒤에 챕터 16장에서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금 자체가 균형임금보다 높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해서 나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임금이야. 그래서 나태하지 않고 이 효율이라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의미야. 높일 수 있는 임금이다. 그러니까 임금을 높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안 떨어져. 원래 임금을 낮게, 실업자가 많으면 임금을 낮게 할 만한데 안 하는 거야. 기업은 오히려 그게 더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장기 임금 계약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임금을 계약할 때
뭐 1년 단위로 하지 않고요. 좀 길게 하는 거야. 아니면 매달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뭐 1년이면 1년.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이라 하면 저기 내가 이번에 성과가 좋아도 다음 임금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학원이나 아니면 프로야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계약할 때 뭐 3년, 5년, 막 길게는 10년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경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임금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경직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장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화살표는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처음에 케인즈가 얘기했을 때는 케인즈 씨, 왜 임금이 경직적입니까? 아, 이게 밖에 보세요. 경직적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케인즈 학파, 특히 새 케인즈 학파는 임금이 경직적인 이유를 뭔가 미시적인 최적화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효율임금 같은 게 거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새 케인즈 학파들은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어요. 아이 그냥 밖에 보세요. 그냥 임금이 경직적이잖아요.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업에 대한 학파별 견해 살펴봤고요. 실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살펴봤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실업과 인플레이션 중요하니까 오큰의 법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챕터 14장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